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는 과연 뭘까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국제금융기구의 세계. 오늘 제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정말 이런 거대한 경제 충격이 또다시 닥친다면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안내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최근에 펴낸 이 해설서인데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숨은 수호자들이 누구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관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즘 세계 경제는요, 정말 촘촘하게 얽힌 거미줄 같아요. 한 나라에서 금융 문제가 터지면 이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버리죠.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 나라 혼자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간의 공조,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세계 경제의 규칙을 직접 만드는 곳이랑 그냥 모여서 방향을 논의하는 곳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딱딱 규칙을 정하는 곳이 바로 국제기구고요. G20처럼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곳을 국제회의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다면 이 기구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기구들을요, 한국은행 해설서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글로벌 금융협력기구. 둘째, 아시아나 유럽처럼 특정 지역만 챙기는 지역금융협력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돕는 개발금융기구. 어때요? 이렇게 나누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시죠? 네, 바로 이 세 가지 분류가 앞으로 우리가 이 복잡한 세계를 탐험할 때 아주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이 틀을 기준으로 각 기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금융 해결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각 기구의 핵심 역할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한마디로 세계 경제의 119 응급구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한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긴급 자금을 쏴주고 급한 불부터 꺼주는 곳이죠. 1997년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의 본부는 바로 세계 정치와 금융의 심장부, 미국 워싱턴 DC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다음은 BIS,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여긴 좀 특별해요. 별명이 중앙은행들의 은행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각국 정부 대표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만 모이는 약간은 비밀스러운 엘리트 클럽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김에서 벗어나서 오직 순수하게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은행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든든한 건설 시공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IMF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라면 세계은행은 가난한 나라에 도로를 깔아주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는 것처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가난의 뿌리를 뽑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 세계은행이라는 큰 팀 안에서도 역할 분담이 아주 확실해요. IBRD는 어느 정도 사는 중소득 국가를, IDA는 정말 가난한 최빈국을, 그리고 IFC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국제 금융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정말 특별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제금융기구의 역사에서 그냥 수많은 회원국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스토리가 정말 영화 같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보세요. 1955년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원조를 받으려고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외환위기라는 정말 뼈아픈 시련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판을 짜는 규칙 제정자, 즉 룰세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를 이끌거나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금융질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결정에 우리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완벽하게 변신한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슴 벅차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썼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들이 국제금융기구를 그리고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위기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로 한국은행 보고서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콕 집은 것들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나 AI 같은 디지털 전환의 물결,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금융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국제금융기구들도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금융 질서 속에서 우리의 다음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